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갖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해 보고서 발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보고서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에 따라 전 세계 입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오늘 1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관저 발표대로라면 조금 전 4시 10분부터 기시다 총리와 면담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6번 걸쳐서 발표된 IAEA의 중간 보고서, 방류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그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것이 IAEA거든요. 네.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IAEA에 많은 이 회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영향이 사전적으로 작동을 해서 IAEA가 먼저 해양 방류를 권고한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지적과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중간 보고든 뭐든 사실은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IAEA로부터 시작된 각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예정된 수순과 결과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결과는 뻔할 뻔짜다, 그간 민주당의 좀 주장이었는데, 자, 글쎄요, 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일단 일본이 자본으로 국제연자를 끼고 보고서 로비 의혹까지 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과학적인 보고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보고서일 우려가 있다.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무슨 궁예 관심법이라도 익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00만 유로로 IAEA에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제기한 내용인데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도도 됐고, 또 중국에서는 일본의 기여금, 특별 기여금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공식적인 이제 네.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현재 단계로서는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제보자가 일본 내부에서 제보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민주당이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그 최종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일일 브리핑 하듯이 정부에서 하면서 해양 방류를 사실상 옹호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을 오히려 거꾸로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IAEA의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처리 이전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오염 수치, 그리고 처리 후에 똑같은 종류와 오염 수치,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처리된 오염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JTBC 같은 데 보도도 됐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그 처리된 오염수도 저장 탱크에서 교반, 휘젓지 않고 위에 있는 것만 뭐 채취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실한 검증이었고 예정된 수순과 결과대로 네.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일단 IAEA 사무총장은 내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 예고대로, 계획대로 방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반대 여론은 있어 왔죠. 네. 그러나 그것도 무시를 하고 진행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차가 좀 판단에 의해서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류를 강행할 수밖에 없죠. 네, 일본 여론조사 7월 초 보면 찬성이 45%, 반대가 40%. 역시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고 특히 일본 어민들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 IAEA 보고서를 갖고 사무총장이 일본에 갔죠. 정치권은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일 브리핑까지 하면서 하지만 혼란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발언과 입장이 여야가 좀 뒤집힌 그런 상황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자, 지난 2010년에 10월에 국민의힘은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가 없다. 당시 김기현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은 오염수가 1, 2년 정도 걸려 동해로 흘러들어온다더라. 국제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 201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야당 시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시절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정말 180도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강경화 장관과 또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영토 주권적 문제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걸 위한 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원칙론적인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일본이 강행하면 그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단만 딱 떼서 볼 수가 없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영토 주권적 문제다, 일본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양론은 있습니다만 네네. 강경화 장관은 그 뒤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뭐 투명 등등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내내 이 세 가지 원칙이 외교부 장관이든 안보실장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또 수석들이든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의 저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 적법성, 적합성,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등과 같은 참여, 같은 분들의 참여를 전제한 IAEA 검증단, 이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참여는 IAEA에서 구성한 전문가 검증단에 대한민국이 원오브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검증단과 함께 대한민국 비용으로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검증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이것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근거를 일본이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대한민국과 협의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랬다고 이 한두 문장을 따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은 일관된 원칙이었고 지금 일본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의 그냥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냥 문을 열어버린 거죠. 두 손을 놔버리고. 네.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IAEA 기준에 따른 절차가 지금 진행이
이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검증 방식이죠. 네. 대한민국이 요구한 검증 방식. 우선 예. 전문가단 구성부터 달랐고요.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냥 원오브댐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나 IAEA 검증 과정의 문제점은 무수하게 지적을 했고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검증단을 예. IAEA 전문가단과 함께 이 파견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여진 네. 거죠. 근데 라파엘 그로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일본 들러서 우리나라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뭐 요청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와서 우리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안심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건지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IAEA가 굳이, 네. 굳이 그게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예. 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방류해도 좋다라고 손을 들어줘 버리면 끝나는 것을 굳이 우리나라까지 만약에 온다면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국도 가야 되고 러시아도 가야 되고 다 가야죠. 네.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 도서국가들도 다 가야 되고. 그럼 뭐 지금 반대 여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계신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한다고 해서 여론이 좀 잠잠해질까요? 불안감이 해소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대한민국은 가장 가까운 국가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미국 연안 등등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예민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것이 아무 의혹 없이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촘촘하게 이거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이 해당 국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이 된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그냥 안전히 뭐 일본 편을 들어버리는 이런 거죠. 여기에 국민들이 뭐 이 정부나 이 국민의힘의 주장 또 이런 것 그냥 방류해도 좋다 믿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정치권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로시 사무총장 방안으로 더 거세게 좀 맞설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일단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뭐 이럴 때 안 빠지는 분인데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은 일본 직접 가겠다고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오염수 방류 관련 공개 토론 제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조경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네. 의원 개인이 야당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것이 일단 우스꽝스럽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관련 문제를 포함해서 TV 토론, 공개 토론을 하기로 네. 했는데 거기에 토를 달았던 거 아니에요, 김기현 네. 대표가. 그거가 끝난 다음에 비공개 뭐 대표회담을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이 뭐 얘기가 다르다 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국회에는 여야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청문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임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이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다루고 있는 건데 굳이 조경태 의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것도 대표한테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 쇼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설픈 거죠. 네. 저 안민석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일본 간다는 거잖아요. 그 여야 막론하고 소위 좀 너무 이렇게 이슈를 만들려고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일반인들은 너무 튀려고 저러는 것들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일본을 의원 개인이 방문해서 예. 물론 이 절실함을 가지고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시기적으로 이미 이제 버스가 막 지나가고 있는 예. 시기이고요. 또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 의원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또 해결책을 강구하는 노력 이런 것이 의원 개인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뭐
박수 받는다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적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도, 정부 여당, 국민의힘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이 없다. 불안 해소에 대응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요. 네. 여기도 결론을 정해놓고 일본 정부는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예. 그건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야 될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양방류 결정을 IAEA와 함께 그리고 내리고 추진해 온 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납득이 안 가도.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서 편승을 해서 그냥 문 열어줘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 지금 하나의 그 택도 없는 정치적 행위, 외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미 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대로 그냥 대책 없이 문을 열어주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네. 그거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고 그거는 강제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적인 압력을 현실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3가지 말씀드린 조건을 제시를 했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국제 해양 관련된 소송으로까지 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수석들 메모 또 뭐 실장들 메모에도 뭐 다 네. 기록돼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고 21년에 일본 정부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했을 때 해양방류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는 네.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과도 해양 관련된 대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이 오염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대책이죠. 대응이죠. 공동 네. 대응을 위해서 그런 해양 대화를 이제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을 아주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놓고 예. 그랬었던 거죠. 이게 그냥 일거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예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근거를 갖고 네. 그다음에 방류를 허용하려면 최소한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덤볐으면 할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문 열어놓고 예. 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을 향해서 괴담이라 그러고 어디 가서 수산물 회식이나 하고 예. 뭐 수조에 있는 물이나 물을 마시고 마신다 만다 이런 얘기 뭐 나오는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서울대 이준규 교수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바다의 방류에도 처리수가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다 방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걱정들이 있는데 우선 농업용수나 공용용수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음용을 해도 될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하나의 이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또 하나의 실험적 방식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의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일단 IAEA 보고서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얘기인데요. 갑자기 아군 저격수라도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추 전 장관, 이낙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재보궐선거를 이유로 나의 퇴장을 요구했다. 언론개혁 입법 추진도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폭로에 이어서 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 저격인데 뭐 진실 여부가 중요하겠죠. 친문계도 이낙연 계도 발끈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을 지금 뭐 위기 상황인데 들쑤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곱지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 이제 별명이 추다르크였는데요. 네네. 추다르크의 내부 총질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해당된 내용을 저도 소상히 잘 알고 너무 잘 아실 있는데요. 거예요. 추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아마 추 장관의 이미지와 추 장관의 평소 주장과는 네. 달리
깜짝 놀랄 만한 퇴행적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줬어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를 딱 찍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적 감정이고요. 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뒤늦게 본인이 뭐 장관이 꼭 사직서를 내야 이 사직이 아니거든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네. 뭐 본인이 이제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글로 올릴 수도 있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해놓고 뒤늦게 인사권자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거는 추다르크의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총선 출마설이 있고 그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저게 아주 고전적인 예. 구정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목받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자신보다 이제 웨이트가 떨어지는 무게가 네네. 떨어지는 정치인과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금 자신보다 몸무게가 나가는 몸집을 뭐 키우는 그런 정치적 그렇죠. 존재를 네. 향해서 때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추다르크의 내부 총질이 옛날 방식인데 네. 왜 저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 총선 출마, 공천 뭐 이런 게 목적이라고 보시는군요. 그게 아니면은 네. 어떻게 해명이 안 돼요. 해명이 안 돼요. 예, 굳이 왜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점에서 그죠? 굳이. 네. 자, 그런데 추 전 장관에게는 책임론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소위 추윤 갈등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몸집을 키워졌고 국민적인 인기를 윤 총장은 얻으면서 국민의힘 여당 또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본인도 현 정권 출범에 어떤 기여한 부분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또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로만 하는 개혁, 책임지지 않는 개혁, 실력 있게 결과를 도출하는 개혁에 실패를 하면 개혁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못내 아쉽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개혁이나 섣불리 그냥 막 건드리는 개혁이 아니고 책임 있게 성공하는 개혁을 하려면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독단적으로 뭘 할 게 아니고 충분한 협의와 숙성을 거치면서 해야 되거든요. 개혁의 시도나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반개혁적으로 나게 되고. 네. 뭐 저는 조금 뭐 지나친 구석은 있다고 하지만 네네.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혁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그 문제 있는 것을 시정하거나 교정하거나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촘촘하고 실력 네. 있고 능력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예. 징계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에 들어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설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 장관의 외형적인 개혁적 스탠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이 공감대와 실력, 보편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최서원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주지 않는 검찰. 문 전 대통령 한가하게 책방할 때가 아닌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 송 전 대표 발언에 민주당이 좀 떨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저 두 분들 저렇게 자꾸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방도를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 대표 의중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조금 침착하고 네. 조금 이제 캄다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신에게 들여온 검찰의 소위 돈봉투 의혹 네. 관련된 검찰의 공격 이런 것이 송영길 개인은 억울할 수도 있고 지나치다고 할 수는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이미 국민적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그런 최소한 씨 문제까지 자신과 동질적 차원에서 거론하고 저렇게 네. 끌어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정치적이기 이전에 매우 비상식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그 예민함이 논리의 비약으로 가고 생각의 비약으로 가고 대척점에 국민과 대척점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서원 씨하고 스스로 동질적으로 위치 네네. 지어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싸움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투쟁하고 같이 싸워줘야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지금 여기 참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빨리 조금 상식적인 사고를 회복하고 네. 조금 침착하게 자신의 문제나 이런 것에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좀 돌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개각이 있었죠. 4선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의원으로 여의도를 복귀했습니다. 4월 10일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권영세 장관 외에 현직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두 분 모두 현역 의원인데 총선 출마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역도 기존 지역구가 아닌 새로운 지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은 소위 험지 출마 네. 이런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예. 앞으로도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현재 장관들이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출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험지에 출마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험지 출마라는 거는 경쟁 여류에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쟁 여류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뭐 호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러려면은 총선에 대해서 압승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신호들이 와야 돼요. 그게 대통령 이제 지지율도 좀 대통령 높아야 지지율, 되고 그죠? 뭐 예. 정당 지지율 이런 건데요. 네. 정당 지지율은 통상적으로 10% 내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앞서면 결국에는 박빙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샤이 진보, 샤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한 10% 이상 늘 존재를 했죠. 이런 예.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험지 출마나 경쟁 열의 지역에 출마할 사람은 없지 않겠나. 네. 이 점을 하나 꼽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네네.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최소 의석수 아니에요? 113석인가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빼면은 한 90석 남짓 있는 건데요, 지역구가. 예. 그러면 이게 역대 아마 최저 지역구일 거예요, 의석수일 거예요. 그러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남,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촌 지역, 뭐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국민의힘 텃밭 아니면 당선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접전 지역에서는 완패했고. 서울은 2석밖에 없었죠. 지난 그러니까요. 총선. 경쟁 우위 예. 근소 경쟁 우위 지역에서도 네네. 다 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검사 출신이나 소위 이제 용산발 투입이나 예. 이런 것들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에 장관 출신들도 험지 출마를 안 하게 되면 국민의힘 텃밭 출마를 놓고 수요 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북새통을 이루면서 폭발하게 돼 있죠. 네. 텃밭 공급은 많은데 참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많겠군요. 지역구들이. 지금 뭐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역구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박진 장관도 강남을인데 사실 여기는 뭐 상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고 추경호 부총리도 대구 달성 사실은 공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지역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굳이 이것을 버리고 험지로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현역 장관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분들도 지금 계속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권이 공천을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하면서 총선에 국민들 관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선거 자체가 굉장히 축제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우리 정치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모든 나라의 선거가 예, 자신의 당 행사나 자신을 지지하는 당과 후보를 위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축제지만 예, 정당 간의 대결, 후보 간의 대결에서는 대결 그 자체가 전쟁이죠. 축제인 나라는 없죠. 예, 여권의 공천 전쟁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위 이제 용산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또 장관들 그야말로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은 많은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적고 이러니까 고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더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공천 개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럴 수가 있죠. 네. 저 국민의힘은 최소 의석수예요. 네네. 그런데 범친윤 아니에요? 예. 전부 대통령에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은 뭐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아주 손에 꼽을 네네. 정도고 예. 전부 범친윤인데 예.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1등 달리고 있었던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네. 그분들 절반도 공천 못 받을 거예요. 그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최소 의석수기 때문에 최소 의석이라는 거는 본인들 텃밭에서 현역 한 90명 정도가 당선이 된 거. 네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수요들이 막 덤비고 이러다 보면 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네. 친윤 의원들도 공천을 못 받게 되는 네. 이런 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저는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네. 뭐 관전자라서 그런지 네. 몰라도 그런 점이 있고요. 민주당은 의석이 너무 많죠. 예. 이길 수 없는 지역도 지난번에 이겼거든요. 예. 의석이 너무 많은데 현역이 그대로 공천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쪽은 의석이 적어서 근데 험지 출마를 기피하는 전통과 문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텃밭을 놓고 소위 말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네. 이렇게 경쟁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많은 도전자들이 있고 네. 또 일부가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 한동훈 장관이 뭐 가장 뉴스의 핵심 스타죠. 뭐 심지어 나간다 안 나간다 지역구마저 광진이다 마포다 송파다 얘기가 많은데 고민정 의원은 뭐 이렇게들 내 지역구에 관심이 많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민정 의원의 몸무게를 다 키워주는 거죠. 추미애 장관부터 예. 한동훈 광진 을이죠. 예. 예, 출마설부터. 예. 그래서 저는 뭐 거기는 이 과정이 고민정 의원의 재선을 네. 전부 도와주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한 장관은 당장은 나갈 생각은 없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요. 우선 나오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나가라. 예. 장관을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해서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의를 받아준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차기 대선 후보로 한 장관을 염두에 둔다는 게 전제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스타트를 총선을 통해서 해라. 이게 하나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냥 국회의원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장관이 과연 총선 출마를 해서 네.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선은 그야말로 자기 전통적 지지층, 강력한 지지층 외에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문제이죠. 예. 그래서 한 장관이 과연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느냐. 이미 진영이 쫙 첨예하게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받을 지언정 총선이라는 중원과 중도의 게임에서 유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가 한 장관 개인의 판단이 네. 과연 차기 총선 출마를 통해서 정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꿈이 있는지 몰라도 더 큰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느냐 이 길을 택할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더 큰 꿈이 있다면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냐 하면은 저는 국회의원을 통한 정치적 꿈을 키우는 이런 과정보다 그렇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류의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한 장관 개인도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